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 미주알 코주알 스튜디오에는요, 학자금계의 대부 리처드 명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시작한 이후에 많은 일들에 시작됐나요? 뭐 제가 알기로는 1월 20일인가 뭐 시작되는 거로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별 소식이 별로 없어서. 네. 아니 소식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막 걱정이 많이 돼서 그렇지 그쵸. 소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지금 단계적으로 뭐 세무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금 이민법에 대한 부분 또 부동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지금 전문가들을 모시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지금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쭉 검토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학자금 문제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교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학자금 문제, 이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학자금 문제 어떻게 앞으로 풀려나갈지 사실은 기대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학자금 대출해 준 거 전부 다 탕감해 주겠다 해가지고 뭐 5만 불까지인가요? 5만 불까지 탕감해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 뭐 늘 뭐 행정명령에 의해서 네. 지내니까 또 정권이 바뀌면 다시 또 무효화해버리면 그럼 다시 또 내야 되는 거예요? 하도 네. 정신없이 정책이 바뀌니까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 설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가 결국은 예산과 통계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번 올 가을에 네. 등록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조기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네. 재정 보조의 동향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지 그렇죠. 않겠느냐 네. 말이죠. 네. 네. 자, 그럼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볼까요? 바이든 시대의 학자금 어떻게 될지 좀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도 뭐 숫자들이 많아서 예. 하여튼 제가 조금 참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연방 정부의 예산이 2021년 즉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내놓은 그 예산이 네.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바이든 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인해서 사실 오버 프로미스 그게 약속을 너무 많이 해버려. 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기에는 아마 많은 예산 부족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2021년에 대한 그 예산은 135 빌리언 달러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와, 예. 1,350억 달러요. 예. 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중에서 그 한 5 빌리언 달러 정도는 네. 이제 각종 도네이션으로 인한 스칼라십 프로그램을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괄목할 만한 점이고 또 하나 달라졌다는 점이 이제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게 사실 그 주정부에서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어느 주들은 연방에서 빠져나가겠다 그러고 그러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이 학생들만 해도 네.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한 10여 년 전에는 2만 7천 개 고등학교에서 300만 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예. 370만 명이 졸업을 했어요. 이제 지금 밀레니엄 밀레니얼 베이비 부모 제너레이션들이 많아서 네. 그런 반면에 지금 교육 예산은 계속 삭감이 돼 왔고요. 특히 오바마 시절에는 뭐 빌리언 달러 이상을 삭감을 시켜버렸으니까. 네. 그런데다가 작년에 이제 코비드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참 아이러니컬한 게 네.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수입도 줄고 네. 여러 가지 뭐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재정 보조를 실제 받아야 되는 네. 그 이 수입의 레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범주.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중저소득층이라고 우리가 보겠는데 네. 그분들의 수입이 더 늘었어요. 네. 예. 네. 그분들의 수입이 는 이유가 네. 그 이제 unemployment 그 베니핏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1년에 뭐 3만 불, 4만 달러 버시던 분들이 가정 분담금이 제로였는데 네. 그분들의 인컴이 훨씬 늘어서 네. 막 수익이 5만, 6만 되니까 네.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때는 이때라 사실 세율을 올린다는 거는 뭐냐면 네. 그러면서 혜택을 늘린다고 했지만 그 혜택의 수혜 범위가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수혜 범위가. 네네. 그래서 예산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020년보다는 네. 한 예산이 인구도 늘고 네. 그 학생들 더 는 반면에
예산 자체는 6.1 밀리언 달러 아니면 한 8.4% 정도가 더 줄어들었다고 우리가 예상하시면 됩니다. 8%가 줄어들었다고요? 작은 게 아니죠. 그럼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미국은 출생하는 인구 증가보다는 유입되는 인구 증가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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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지금 이민 정책의 변화가 와서 맞아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영주권도 받고 시민권도 받고 참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네. 문제는 혜택을 위한 펀딩보다 네. 혜택을 받으려는 베네핏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우리가 그 트럼프 행정 시절에도 그 교육 예산이나 이런 거를 부단히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국가의 재정이 굉장히 많이 고갈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런 익스펜스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의료 아닙니까? 네네. 오바마 케어가 나온 이후에 3년 만에 미국 중산층이 3분의 2가 없어졌어요. 예. 예, 한 달에 뭐 보험료를 막 1,600불, 1,800불씩 내야 되고 메디컬 보험료 또 안 하면 또 페널티 매기고. 네. 그러니까 중산층이 그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예, 오죽하면 뭐 다시 미국을 그레이트하게 만들자 이런 모토까지도 나올 밖에 없는 상황이 됐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관세 혜택 받던 중국 같은 데서 이제 관세 혜택을 이제 많이 축소시키고 네. 관세율을 많이 높임으로써 그래서 사실은 알뜰한 살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모든 그 대중들이 많은 혜택만 바라다 보면 자연적으로 정책이 사회주의식으로 그렇죠. 위반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감이 좀 예, 생깁니다. 포퓰리즘으로 이제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라가 이제 쇠락하는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더군다나 금년에 지금 보여지는 좀 그 약간의 우려 사태는 뭐냐면 네. 지금 펠 그랜트가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습니다. 네. 이제 펠 그랜트라는 거는 연방 정부에서 주는 그러니까 장학금. 그 기프트 어워드죠. 네네. 그러니까 장려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네. 근데 원래 예산 책정이 6,400 지금 95불로 돼 있어요. 네. 근데 펠 그랜트를 받는 기준이 그 최대 액수 6,495에서 이 가정의 분담금, 그러니까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이라고 그러죠. 가정 네. 분담금. 그러니까 학생과 부모의 수익과 자산으로 계산되는 그 네. 가정 분담금을 뺀 차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가정 부담이 2,000불이 나왔다. 그러면 4,000 이제 우리가 4,495불 받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에 대학에서 얼리를 조기 전형 합격한 학생들이 받는 재정 보조를 보면 네. 작년 기준이 6,345불에 기준하고 있어요. 지금 받는 게요? 예, 제가 어. 지금 6,495불에 나오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 150불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 B 씨한테 물어봐셔야겠는데. 비모 씨한테.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우리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이제 론 프로그램 자체를 굉장히 심플리파이를 한다든가. 예. 음. 근데 참 우려감도 있어요. 네. 심플리파이해서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론을 더 많이 주겠다는 의도 아닌가?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뭔가 단순화시킨다라는 거 그만큼 더 받아가라는 이야기. 그렇죠. 원래는 디클라인이 나야 되는데 네. 그거를 억셉트가 돼서 네. 준다는 말은 합법적으로 빚을 져라. 예, 빚을 져라 하는 네. 의미로도 어떻게 보면 네.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고 보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리페이먼트 프로그램에 관한 그 혜택이나 여러 가지 하지만 지금 미국의 일련의 지금 그동안의 재정 보조에 대한 이런 론 프로그램의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그 진짜 그 숫자를 따지면 네. 그 예산적으로 볼 때 만약 그 론을 탕감을 했다면 그게 누구 주머니 돈에서 나가야 될까요? 결국 국민들 세금에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없다면 지금 다 법인세에 올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회사들한테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 뭐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인 발언일 뿐이지 네. 법인세를 올린다 그러면 또 미국에는 세금을 적게 내는 플랜으로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피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또 회사들은 그런 방법을 또 예, 찾으려고 특히 미국이 하겠죠. 금융법이나 여러 가지가 그 어보이던스는 합법이잖아요, 그죠? 네. 예, 이베이션은 불법이지만, 네네네. 예, 탈세는 불법이지만,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돈을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뭐 지금 뭐 1,400불을 뭐 지불을 하느니 뭐 얼마씩 하느니 지금 벌써 정부가 두세 차례 그렇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 네. 그리고 EIDL이나 PPP로 해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나가는데 그게 사실은 그 돈을 지불할 때 국고에 그만한 돈이 있느냐가 문제죠. 없으면 찍어내는 거니까. 오늘도 윤전기는 돌아가고 있다. 야, 그렇네요. 지금 양적 완화 이게 사실 큰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금본위제가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 할수록 달러 값어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네. 달러 그래서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미국 힘든데. 글쎄 뭐 어떤 뉴스통에는 뭐 바티칸에 엄청난 금괴를 다 실어왔다고 그러는데 대체 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저는 못했으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게 했을 것 모르- 같은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돈을 많이 찍어내서 이제 민생을 구제하는 거는 네. 재정적인 효과는 잠깐 반짝할 수는 있어요. 그렇겠죠. 예. 하지만 달러가 시중에 많이 넘쳐나게 되면 네. 그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달러 가치를 하락한 거를 다시 금을 뭐에서 다시 넣어서 그 가치를 회복하기보다는 네. 뭐 전쟁이 일으켜야죠.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전쟁이 일으키면 엔화, 유엔화, 뭐 예를 들어서 네. 전부 다 원화, 예. 또 유로화 그렇죠. 가치가 다 떨어지니까 달러 가치가 저절로 올라가지만 그렇죠. 최악의 방법이죠. 근데 지금 요즘에 아시겠지만 뭐 중동서부터 지금 굉장히 사태가 네. 극동 아시아 지역까지 상당한 지금 문제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우려가 되는 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녀의 학자금을 보자는 거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끌려나가죠. 왜냐하면 재정보조 신청을 할 때 셀렉티브 서비스라는 거를 등록을 해야지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놨는데 지금 그 시청자들께서 셀렉티브 서비스가 뭔지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설명도 좀 필요한데 그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셀렉티브 그러니까 서비스는? 그 징집 대상자로 등록을 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은행에 부서장으로 있을 때도 네. 그 이제 이라크 전쟁이 나니까 네. 그 안에 이제 파이낸셜 스페셜리스트 뱅크 안에 이제 한두 명씩 양복 입고 방 차고 들어가 있는 친구들 뭐 젊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갑자기 하루 아침에 나 지금 훈련 받아 간다고 통지 나왔다고. 음. 그래서 그 징집된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어기되면 평생 여기서 차라리 시민권 포기하는 게 낫지 얼마나 많은 불이익이 생기는데요. 병역 그렇죠. 기피자로 병역 기피하면 안 되죠. 그거는 큰일 나죠. 뭐,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영주권자를 포함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아주 굉장히 좀 불합리한 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좀 한번 다른 각도에서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네. 그 재정부조 이 바이든 시대 사실 뭐 지금 현재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거를 한번 적용시켜 보려고 해요. 파레토? 예, 네. 뭐 파레토. 그러니까 이 이탈리안입니다. 아, 네네. 아, 사람 이름이군요. 네. 네. 자꾸 뭐 그림 그릴 때 파레토 생각하시면 네, 그러니까 저도 팔레트 뭐 이런 거. 네. 그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이제 보면 80-20 룰이라 그러죠. 네. 이거에 관한 책이 몇 권이 나온 게 있는데 네. 이제 언제든지 그 이론이 통계학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 네.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파레토가 원래 1848년에 태어난 분이에요. 옛날 분이시네요. 아주 옛날 분이에요. 네. 근데 상당한 그 예를 들어서 그 관찰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네. 그 정원에서 콩을 키웠는데 네. 이태리 음식에는 콩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죠. 네, 많이 네. 들어가죠. 네. 근데 경작을 하는 곳에서 네. 20%의 식물에서 거의 수확량이 완벽한 게 80%가 나오는 거예요. 네. 예. 나머지 80%에서 나오는 거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오. 예, 그러니까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기업에서도 네. 탑 20%가 예. 전체 매출의 80%를 올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일즈에도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게 그래요. 네. 예, 예. 제가 옛날에 그 일했던 그런 금융기관들 네. 거기 보면 진짜 탑 20%가 전체 매출의 거의 80여 %를 네.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그 포드의 잭 월치 예, 제월. 예, 잭 월치는 그랬잖아요. 네. 탑 20%가 그는 가만 놔둬도 네. 스스로 잘해 나가는데 네. 중간에 60%는 관리를 해주면 매니지먼트를 하면 그 프로덕티비티가 잘 올라가지만 네. 밑에 버럼 20%는 항상 잘라주라 그랬죠. 아. 예,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더 자기 적성에 맞아서 크게 생산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교육에서는 그러진 않죠. 뭐 무조건 12%를 정확 처분하지는 않죠. No left behind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교육은 한 명이라도 나오자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그런데 재정 보조에서도 거의 네. 재정 보조의 80여 %가 네. 그 버럼 20%, 그러니까 재정이 필요한 20%에 다 집중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아. 이게 참 재밌죠. 그래서 그 파레토가 그 이탈리아의 전 국토에 네. 소유자들이 네. 국민의 몇 %가 과연 이탈리아 전체를 소유하고 있느냐 네. 했더니 한 탑 20%가 네. 전 국민의 20%가 80%의 영토를 가지고 영토를 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데이터인데 그게 참 많이 활용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국 앞에 길에 다니는 네. 그 자동차 통행량의 네. 80%가 20%의 운전자들에 의해서 네.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 이 재정 보조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네네. 과연 나는 그 20% 안에 해당이 될 수 있느냐? 네. 그러면 그거를 인위적으로 설계를 해서 끌어올릴 수 있느냐?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런데 되게 실패한 분들이 보면 몰랐어요. 뭐 이런 말로. 네. 예, 그렇지만 재정 보조의 실패는 자녀의 미래를 실패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도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그 대학을 등록을 할 수 없었다면 이거 상당히 커다란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한 준비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사전 설계나 시간에 대한 수익률을 따져봐야 돼요. 네. 그런 것도 따져볼 수 있군요. 예, 그렇죠. 네. 보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하루에 얼마를 벌 수 있고 한 일주일에 얼마를 벌 수 있는데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재정 보조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내 주머니 돈에서 나가야 되는데 네. 네. 예, 수익률이 높으신 분들일수록 그 결실률도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네. 제일 커다란 실수가 이제 이런 사고 방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하지만 성공한다는 개런티는 할 수 없죠. 네. 예.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네. 늘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래서 대학의 그 재정 보조금에 계산되는 수익과 자산을 먼저 엑스레이를 찍는 게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타이밍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네. 이 타이밍이라는 게 네. 대학을 등록하는 그 시점 해보다 prior year 그러니까 2년 전에 수입을 가지고 하는 건데 네. 그리고 자산의 현재 시점이란 말이에요. 네. 예, 프로세스 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네. 물론 뭐 어디시 걸리면 뭐 몇 개월 전 것도 다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수입이라는 게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럼 그 세금 보고를 기준하는 2년 시점에 내가 무슨 주식이 있었다든가 요즘에 지금 문제가 나타나는 게 네. 앞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게 많은 분들이 경기 변동에 따른 주식의 폭등으로 말미암아서 네. 그러니까 차익을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네. 빚을 져서 걷다가 뭐 비트코인에 넣는다든가 뭐 요즘 그런 분들 꽤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갖고 뭐 2배로 불렸다, 3배로 불렸다. 그러니까 네. 항상 우리는 그 그로스 넘버에 그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네트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주식에 지금 6만 불 있다, 7만 불 있다 하면 네. 학교에서는 첫째는 그 자산을 기준으로 공식에 준해서 가정 분담을 얼마 올리는 게 아니라 네.
그 담당자의 사회적인 그 바라보는 편견, 판단 기준에 따라서도 많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재정 보조는 평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 비용에서 가정 분담을 뺀 차액에 대해서 평균 몇 %를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 중에 무상 보조금이 뭐 몇 %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네. 아니 7만 달러가 있는데 세금 보고에 보니까 샀다 팔았다 해서 캐피탈 게인에 따라서 그 액수가 다 찍혀 있는데 네. 근데 우리 대학이 7만 6천 들어가는데 이분이 재정 보조가 왜 필요하냐 그렇죠. 하는 그런 사회적인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그거는 그거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거 다 또 까먹었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저 주식 때문에 돈을 살짝 벌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잊고 지냈는데 세금 신고할 때 갑자기 세금 내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은 네. 최근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터졌어요 하나가. 오, 그래서 9만 달러가 들어온 거예요. 오, 예. 하루 아침에 다 써버리시고. 그러니까 주위에 같이 네. 버스로 갔던 분들의 식사서부터 모든 그러니까요. 거를 다 그 한 번 터지면은 나가는 돈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손실본 분들 다 원금 복귀해드리고 어이구. 이제 네. 자칭 네. 구세주가 된 거예요 거기서. 네. 예. 그리고 세금은 그리고서 본인이 안 해요. 그리고 재정 보조 한 푼도 못 받고. 저런. 예, 그래갖고 오히려 이제 빚을 그만큼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아이 되신 분도 있어요. 저런. 네. 이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요. 실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실제 있었던. 예, 실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본인 경험담은 아니시고. 아니에요. 저는 확률이 있는 도박만 합니다. 아, 네네. 그거 참 지혜로우신 겁니다. 예, 절대로 안 하죠. 예. 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어떤 또 문제점이 있냐면 네. 지금 조기 전형이 끝나고 재정 보조에 대한 이제 합격 통제와서 오퍼가 오는데 네. 재정 보조는 신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모든 서류가 갖춰진 상황에서의 전체적인 이밸류에이션 평가를 통해서 니드 베이스로 오퍼가 들어와야 되는데 네네. 많은 대학에서 일단 우선 장학금부터 주고 보자 하는 식으로 오퍼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 무조건 지르고 보는 거예요. 예, 학교에서. 그러니까 뭐 네. 우리가 1년에 2만 불 줄 테니까 네. 그래서 4년 동안 해서 8만 불 줄 테니까 오. 우리 학교 등록해라. 그러면 구미가 당기죠. 예, 그러니까 그래갖고 조기 등록을 먼저 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네. 얼리 액션인데도 불구하고. 네. 예,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네.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 오늘 말씀드린 네. 거예요. 뭐냐면 재정 보조에 있어서 장학금이라는 거는 니드 베이스의 전체 금액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장학금 따로 재정 보조 따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조지타운의 예를 들면 그 파이낸셜 니드 금액, 가정 분담을 뺀 차액에 대해서 100%를 보조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평균 83%를 무상 보조를 줬어요. 근데 자녀가 83%라면 가정 부담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네. 1년에 8만 달러가 들어가는데 네. 그러면 거기서 83%, 그러니까 한 6만 5천 정도가 무상 보조금을 어차피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 3만 달러의 장학금을 준다 그러면 네. 나머지 3만 5천만 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3만도 받고 6만 5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연방법에는 모든 재정 보조, 스칼라십을 포함해서 그런 거를 다 합쳤을 때 총 들어가는 총 비용을 못 넘게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재정 보조를 우리가 맞췄다고 해서 학교에서 오퍼 오는 거를 보고 순간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많은 후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레귤러에서 합격하는 3월 중순에서 말일 사이에 합격하는 결과를 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재정 보조금의 오퍼를 가지고 학교와 밀고 땡기기 할 수 있는 그런 네고시에이션을 해야 되죠. 아, 그렇군요. 예. 대학에서는 어차피 신입생의 재정 보조가 마치면
이제 그 다음에 재학생들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신입생일 때는? 예. 네, 네. 그러니까 예산은 충분히 있는데 대학의 기본 원칙은 적은 비용으로 보다 좋은 학생을 뽑는 게 목적이지만 그렇죠. 합격 발표를 해서 통보를 줬는데 이 학생이 재정 보조 때문에 등록을 안 해준다 그러면 네. 그 학생보다 못한 애를 뽑아줘야 되죠. 세컨 베스트를.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런 게 타당성이 있는 근거만 확실히 있다면 조정을 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고시에이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타이밍이라든가 제가 한 2주 전인가 그 재정보조의 타이밍에 대한 중요성에 관한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네. 거기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조의 실패는 네.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네. 보통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들 많이. 예, 재기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 예, 재정보조는 일단 돈부터 내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물 건너 간 거 물 네. 건너 간 거예요. 리임버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재정보조의 조그만 실패가 1, 2천 불이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뭐 5천 불에서 수만 달러까지도 재정보조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 부모님들은 그 차이를 못 느끼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뭐 성적 올리느라고 학원에 1, 2만 불 갖다 주는 거는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면서 네. 재정보조에 1, 2만 불을 더 받을 생각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못 하죠. 그 대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네. 이제 미국에 정착하신 우리 이민 세대들이 이제 생각하는 사고 방식에서 좀 부합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쓴 그 칼럼에는 그 연역적인 사고 방식과 귀납적인 사고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네. 미국에서는 재정 보조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어떤 고를 정하죠. 네. 고를 이렇다 그렇다 왜냐하면 하고서 하나씩 브레이크다운을 하면서 나가서 네. 하나씩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결국 그래서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하는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는 연역적인 거는 대부분 이제 막 한참 배경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다 이런 사고 방식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쉽게 생각하냐면 재정 보조를 신청서만 다 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전화를 한 7통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대부분 이제 전화하면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죠. 가만 좀 생각해봤어요.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하는데 그러면 그 한 가지만 알면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대부분 그렇게 묻는 분들이 10가지 이상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뭔지 예, 모르니까 그게 하나만 뭔지 몰라서 네. 보면 팹사 다 끝냈는데요. 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아이고 저런. 예. 근데 지금 거기서 얼리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거기는 네. 조기 전형에 대한 CSS 프로파일의 데드라인이 이미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런 분들. 네. 그러고서는 그래서 어떻게 잘 되셨어요? 다음 날 제가 이제 텍스트를 넣어봤죠.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래서 다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전화에서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좋은 재정 보조는 못 받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자산 상태라든가 모든 공식 포뮬라를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네. 애플리케이션만 필아웃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말한 주제, 네. 그 바이든 시대에 네. 우리가 파레토의 법칙. 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파레토의 법칙에 따른 그 20% 안에 들 수가 있을까? 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결국은 현재 상황 파악, 그러니까 주제 파악부터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어서 네. 우리가 지금만 볼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가 이제 계속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4년 동안 매년 우리가 재정보조 신청이 들어가는데 네. 그 4년 안에 졸업할 수 있는 확률은 내셔널 에버리지가 52%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들어가서 성적이 안 나오면 엄마 나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전공 바꾸는 거 사인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네. 프리리퀴지 전공 선택이라든가 전공 필수를 해야 되는 과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6년을 마치게 되거든요. 네, 5년, 6년 보통 다들 그렇게 보통 그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칼리지 보드에서도
졸업 4년제 디그리지만 네. 6년 통계를 보듯이 네. 재정 보조도 그래서 디그리 프로그램의 150%. 네. 예, 그러니까 180 크레딧 아웃까지 우리가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원 네. 배철러에 관해서. 네. 예, 하물며 어떤 학생은 전공을 4번 바꾸는 걸 봤어요. 오. 예, 그 지금 9년째 다녀요. 그거 고생이 많겠는데요. 글쎄요, 참. 그러니 뭐 결혼도 할 수 없고 부모님이랑 같이 놀고 가는 거죠. 뭐. 아, 이게 참 이거 웃을 수 없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우리가 이게 사실은 웃고 지나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장 우리가 그 영향을 많이 받을 내용이 네. 재정 보조의 쓰나미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요번에 작년에 있었던 언임플로이먼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실업급여. 예. 그래서 지금 인컴이 늘어난 분도 있지만 네. 진짜 인컴 에서 잃어버려서 직업을 네. 지금까지 회복을 못 하고 네. 그거 비슷하게 수준으로 살아가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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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네. 대학에다가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서 스페셜 서컴스턴스에 어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대학에서는 어필 편지만 이렇게 수두룩이 쌓이는데 네.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답변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예 거절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네. 그렇겠죠. 예, 그렇다고 뭐 그러면 좋다. 굿세어라 검수나 뭐 네. 2번, 3번 어필 막 하겠다. 네.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전략적인 준비 방안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어렵다고 하게 되면 거의 실패의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90%가 넘는 실패 확률을 우리가 훨씬 더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주식의 영향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주식과 비트코인에 잠시 네. 예를 들어서 발을 담갔다가 그 이상의 손실을 입는 재정 보조에 그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할 거고요. 네. 왜냐하면 세금 보고에 다 찍힐 거니까. 그래서 그렇죠. 샀다 팔았다 하는 개인 그대로 자체가. 다 나오죠. 뭐. 특히 이제 비트코인은 제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사니까 돈 세탁 방지법에 관해서 1년에 4 크레딧 아웃까지 이제 이수를 안 하면 라이센스가 브로커들에서 유지가 안 되니까 네. 하다 보는데 네. 지금 너무너무 비트코인을 통해서 그 돈 세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옐런 장관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걸 바꾸는 거는 네. 한순간에 바꿀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걸 리퀴데이트 안 하면 네. 비트코인으로 팔아서 들어오는 거를 다 몰수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아니 법은 하물며 만들기 나름이니까. 전 대통령도 탄핵을 하는데 두 번이나. 예, 그럼 지금 뭐 힐러리나 오바마도 네. 지금 네. 당연히 그 실책들이 많은데 탄핵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논리는 언제든지 뒤바꿔 버릴 수 있는 그것도 그렇네요. 그런 국회가 돼 버렸는데 네.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네. 이런 문제가 상당히 되고 또한 어떤 분들이 많냐면 네. 야, 이 집을 유지하는이 너무 힘들다. 네. 왜냐 인컴이 없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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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집을 파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조제 같은 데는 좀 특이 현상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교육의 도시 아닙니까?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둘루스라든가 존스크릭이나 수완이라든가. 그러니까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안 내놔요. 네. 아이가 있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그 이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을 보면 네. 다 자녀들이 지금 그렇죠. 초중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대학 간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팔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여기만 특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그렇죠. 뭐 라스베가스라든가 캘리포니아라든가 이렇게 보면 집을 파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요. 예, 제가 매번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예, 집을 팔아서 그 현금을 어쩔 줄 모르는 예를 들어서 그 갑자기 그러면 캐피탈 게인이 확 올라가는 거 아니죠. 그 5년 안에 3년 이상 자기가 프라이머리 홈에 거주를 했으면 캐피탈 게인은 부부일 경우에 한 사람당 25만 불씩 공제가 되는데 네네. 세금은 안 내지만 세금 텍스 리턴에는 나오죠. 네.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재정보조 신청을 한 다음에 학교에서는 네. 검증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인컴 베리피케이션이 있고 익스펜스 베리피케이션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텍스 트랜스크립을 뽑으라고 그래요. 그거 참 웃기죠. 왜 그러냐면 아니 세금 보고한 거 카피를 내면 되는데 왜 텍스 트랜스크립을 보내라 그럴까요? 네. 그거는 뭐를 잡기 위한 거냐면 네. 뭐 라파이아레 이런 거
세금에서 공제는 하는데 나중에 퀄리파이드 플랜으로서 텍스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텍스 프리 인컴으로 네, 네, 네. 50과 2분의 1 사이 넘어가면 네. 페널티도 없고 네. 그런 게 거기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의 선택 사항인데 본인은 세금 혜택도 보고 은퇴연금을 쌓으면서 그거를 하지 못하는 가정하고 똑같이 보겠느냐.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정분담금이 거의 한 135% 올라가 있고 하기 전보다. 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잡아내지만 그런 집에 있는 그런 거를 어떤 시점에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떤 시점에 학교에 어떻게 우리가 답변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현금 보유한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말들은 어떤 말이냐면 이거 다시 집 살 건데요. 왜 이거를 계산을 해요?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네. 재정구조 담당관 입장에서는 아니 그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네. 또 특히 조지아 같은 데는 네. 렌트비가 더 싸지 않습니까? 집보다는. 네. 집의 몰기지보다는. 요즘은 좀 바뀌고 있어요. 이제 조금 바뀌어요. 렌트비가 더 내는 경우가.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졌었어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네. 집을 렌트로 나오고 자기 네. 집을 줘서 최소한 거기서 수익이 뭐 1,200불이라도 다 몰개지 낸 다음에 나오게. 요즘 그런 분들 많아지고 예, 있죠. 그래갖고. 네. 근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아파트비 같은 경우는 또 세금에서 공제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 더 영향을 미친 거죠. 거기서 요만큼 얻으려다 재정부에서 이만큼 손실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고방식의 전환과 그 타이밍을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에 따라서 바로 우리는 재정구조의 파레토의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사전 설계, 특히 사전 설계는 언제 하느냐? 네. 그러면 수입이 2년 전에 수입을 따지게 되니까 네. 자녀가 10학년으로 올라가거나 그 상황에서 재정구조 설계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입학 사정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 학교에서 선호하는 학생이면 재정구조 더 잘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 입학 사정에 대한 사전 설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자녀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9학년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 파레토 법칙의 탑 20%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팔레토라는 이름도 오늘 저희가 좀 생소하게 공부를 했는데 일단 새 행정부가 된 이후에 많은 정책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태로 이야기하면 작년에 이미 예산이 통과된 그 연방정부의 예산에 의해서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 그런데 지금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예산 책정돼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약속들을 좀 해주는 바람에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제가 전해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레토의 법칙에 의해서 20% 안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충분히 더 많은 재정 자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이 방송을 처음부터 보시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20%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를 쭉 해드렸습니다. 한 40편이 넘을 텐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오늘 아주 귀한 도움만 주신 AGM 인스티튜트의 우리 리처드 명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